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날 밤에 남편을 위협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신혼 첫날 밤까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감정을 속이고 재산을 탐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제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무기를 들고 남편을 위협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신혼 첫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최악이었죠. 그 내막에는 돈이 있었고요. 결국 신혼 여행지인 태국에서 추격전까지 벌여 경찰까지 동원했거든요. 남들은 신혼여행에서 달달한 로맨스 분위기인데 저는 액션 영화 한 편을 찍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해서 제 신혼여행 스토리가 웬만한 영화보다 더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을 만난 건 업종 커뮤니티 정모에서였어요. 아로마 디퓨저 사업을 시작하고 초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아빠의 조언으로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됐고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온라인 활동을 하다 정모에 나가게 됐는데 그날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잠깐 저희 아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정말 흥미롭고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아빠는 대학 시절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형편이 많이 어려웠대요. 1학년 때는 한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셨대요. 남 밑에서 일하며 시급을 받는 대신 주체적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낸 게 바로 김밥 장사였대요. 아침마다 회사가 몰려있는 지역의 지하철역 근처인 출근길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아빠는 그 유동 인구를 공략해서 김밥을 팔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무엇보다 그 시기에는 먹는 장사가 제일이었대요. 또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거라면 망설이지 않고 지갑을 열잖아요. 김밥 한 줄에 1,000원, 1,500원이면 부담 없는 가격이고 따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가져갈 수 있어서 잘 팔렸다고 해요. 학생 신분으로는 꽤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대에 다녀온 뒤에는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기는 개성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던 때였다고 해요. 과감한 미니스커트나 레깅스, 가죽 재킷, 굽있는 부츠, 화려한 메탈릭 소재, 큐빅 장식, 커다란 귀걸이 같은 게 한창 유행하던 시기였죠. 아빠는 그 흐름을 캐치해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옷과 액세서리를 떼어다가 학교 근처 시장에서 판매하셨대요. 대학생들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물건이 워낙 잘 팔려서 꽤 오랫동안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꽤 돈을 많이 모으셨다고 해요. 졸업 후에는 잠깐 회사에 들어가 일하셨어요. 거기서 몇 년 일하시다가 전공을 살려 용산에서 조립 PC를 판매하셨어요. 그 시절 기억하시죠? 용산 하면 컴퓨터였잖아요. 아빠는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용산에 매장을 냈고 그때부터 정말 큰 돈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엄마를 만나 결혼했고 저는 그 무렵 태어났다고 해요. 저희 집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그 당시엔 보기 힘들던 에어컨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에어컨이 있는 집은 저희 집이 유일했죠. 2층짜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았고요. 아빠는 언제나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캐치하는 감각이 있었어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고 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거라는 자신감도 있으셨죠. 그때 능력 있는 아빠 덕에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브랜드 PC들이 점점 더 좋은 가격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면서
굳이 용산까지 가지 않아도 조립 PC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끊기기 시작했고, 아빠 가게에도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죠. 게다가 IMF 때문에 납품처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용산 상가 곳곳에도 빈 점포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아빠 가게를 찾지 않았고, 매장은 점점 썰렁해졌어요.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손에 남은 부품들을 하나씩 중고로 내놓으며 버티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젊음과 열정이 담겨있던 매장을 접고 아빠는 한동안 번아웃 상태였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지치셨지만 아빠는 결국 다시 일어섰어요. 당시 인터넷 쇼핑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아빠는 다시 새벽마다 동대문과 남대문을 오가며 옷과 액세서리를 떼어왔고 그걸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물건 정리해서 상품 등록하고 오후에는 주문 확인해서 포장하고 또 새벽에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니 몸이 남아나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됐고 건강검진 도중에 다행히 위암이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아빠는 밤새는 일은 접고 조금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동안 자격증을 많이 따놓으셨는데 그걸 인정받아서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방과 후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빠가 아프셨을 때 엄마도 동시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수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합병증이 생겼고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셨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병원비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 대학에 진학해야 했어요. 학원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취업하면 빚만 갚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파구가 필요했고 결국 사업만이 답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마침 힘든 시기에 아로마 향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이 일을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두 분 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아로마? 잘 봤네. 그쪽은 앞으로 더 커질 시장이야. 네가 그걸로 위로를 느꼈다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그럴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힘든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향이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 돈보다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가야. 제대로 마음먹었다면 한번 해봐. 그렇게 제 아로마 디퓨저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사업 자금은 청년 창업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했어요. 1억 정도였는데 첫 사업치고는 비교적 넉넉하게 시작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첫 달 매출이 고작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향은 자신 있었거든요. 어디에서도 없는 배합이라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건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서 하려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품은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엔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아빠가 물으셨어요. 사업은 잘 돼가? 요즘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풀려? 생각보다 쉽지 않지? 맞아.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 안 팔리지? 진짜 잘 만들었는데. 잘 모를 땐 선배들한테 묻는 게 최고야. 요즘은 업종별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던데 거기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는 건 어때? 아빠 말에 관련 업종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사업을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품력을 높이고 상품 구성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통망을 확보한 다음 마케팅에 집중하고 반응이 좋으면 리오더를 돌리고 단골 고객을 확보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니 정말로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판매량이 늘더니 6개월도 안 되어 월 매출 500만 원을 넘겼고 그 다음 달에는 1000만 원을 찍었죠. 그때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제품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결국 답은 마케팅에 있었던 거였죠. 커뮤니티는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늘 인터넷으로만 활동했는데 정모를 연다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정모는 먼저 회의실 같은 곳에서 열렸고 한 대표님이 최근 시장 동향과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제 옆에 앉은 분이 한 명 있었는데 저에게 그분에 대해서 말해 주더라고요. 저분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정말 감탄하게 된다니까요. 별명이 재고의 제왕이에요. 재고 정리는 저분 따라갈 사람이 없대요. 기획력도 진짜 뛰어나고요. 정말요? 와, 한 수 배우고 싶네요. 그럼 좀 이따가 회식 자리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설명회가 끝나고 다 같이 회식 자리에 갔어요. 그 자리에서 재고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분이 제 옆에 앉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어요. 아까 설명회 때 제 옆에 앉았던 분이 다시 한번 그분을 소개해 줬고 저희는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사장님은 어떤 제품을 판매하세요? 사무실은 어디쯤에 있으세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오일이랑 디퓨저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무실은 아직 없고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재고도 없겠네요? 잘 됐네요. 재고는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쌓이기 시작하면 진짜 골칫덩어리 돼요. 재고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날 이후 한 번 더 만나게 됐어요. 재고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친해졌고요. 그때 밥값은 제가 계산했는데 그분이 여자한테 밥 얻어먹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밥을 한번 사겠대요. 그렇게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됐고 아마 세 번째 만났을 때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재고왕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그렇게 사귀게 됐어요.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커플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일로 만난 사이였고 굳이 개인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같은 업종에 있다 보면 미묘한 경쟁 심리가 생기기 마련인데 아무리 의도하지 않아도 이상한 소문이 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몇 번 봤고요. 그래서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었고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7개월을 조용히 사귀었어요. 애정 전선에도 큰 문제는 없었고 각자 사업도 잘 풀리고 있었죠. 저는 창업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드디어 매출 2천만 원을 넘겼어요. 이미 학자금 대출은 다 갚았고 집에 있던 빚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든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커뮤니티 정모에 새로운 회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저랑 또래로 보였고 말투나 분위기도 꽤 당차 보였어요. 그분은 소형 OEM 공장의 사장이었어요. OEM이라는 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일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브랜드만 가지고 오면 그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주는 거죠. 이미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분의 공장과 거래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데 어떻게 어린 나이에 공장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공장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아버지 공장이에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승계받게 됐죠. 커뮤니티에 같은 업종 대표님들만 있을 때와는 다르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도 한층 활기차졌어요.
그 OEM 공장 사장님은 실무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종종 유용한 팁도 아끼지 않고 알려주셨고요. 제가 제품을 만들어 보니 잘 팔리는 제품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 스토리예요. 마케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요즘은 정말 감성 마케팅이 대세잖아요. 저희도 제품 하나 만들면 마케팅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도 될까 말까잖아요. 향기는 감정이에요. 근데 감정도 파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요즘 같은 땐 감정을 잘 읽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해요. 분명 잘 되실 거예요. 그때 그 사장님이 해준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날 저에게 해준 말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공장 사장님이 지인 찬스라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만 단가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여러 사장님들이 솔깃해하면서 고민하는 분위기였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기 고민돼? 공장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기존에 거래하던 것과 의리도 있고 잘 생각해봐. 그 공장이 입지는 꽤 좋더라. 윤 사장님도 계속 거기랑 계약하고 있다던데 확실하게 일하고 단가까지 낮춰준다니까 솔직히 좀 혹해. 근데 자기는 안 바꿀 거지? 난 안 바꿔. 메인 공장은 절대 건들지 않아. 주 거래처를 옮긴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하잖아. 괜히 더 피곤해질 수 있어.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한번 만나보고 싶대. 평소에 자기에 대해 많이 얘기했거든. 언제 한번 인사드리러 가자. 날 갑자기? 우리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인사부터 가자고? 너무 이르지 않아? 어? 우리 결혼할 거 아니었어? 난 자기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은 아니었어? 솔직히 저는 아직 나이도 어렸고 사업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당장 결혼을 이야기하기엔 제 스스로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미 30을 넘겼고 사업도 안정적인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깊었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단번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제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나쁘지 않게 보셨고요. 하지만 친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전 미리 말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집 아직 엄마도 많이 아프시고 집에 빚도 꽤 있어.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내가 계속 보살펴드려야 할 것 같아. 빚이 있으셔? 얼마 정도 돼? 걱정하지 마, 자기야. 그 빚 전부 갚아드릴게. 그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철저하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 빚까지 떠안겠다고 하다뇨. 제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니 웃으면서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날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병원비는 그때그때 내가 내드릴게. 그리고 나도 우리 부모님 아프시면 똑같이 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를 두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는 그의 태도에 감동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라면 함께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니 결혼 준비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모든 게 척척 잘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또 한 번 당황스러운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곧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사업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 지금 내 회사 규모가 더 크니까 자기 사업은 정리하고 우리 회사로 합치자. 둘이 힘을 합쳐서 더 큰 회사 만드는 게 나아. 자기야, 그건 좀 생각해 볼게. 나 지금 일하는 거 너무 재밌어. 사업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것도 새로운 제품 기획하는 것도 다 너무 좋고.
우리 결혼하면 언젠가는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내 사업 더 해보고 싶어.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어? 그런데 남자친구는 좀 단호하더라고요. 좀 강하게 밀고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질 거잖아. 애 낳고 나면 정신 없을 거야. 어차피 지금처럼 못 움직일 텐데 그 전에 하나씩 정리해두는 게 현명하지. 그리고 폐업도 어렵지 않아. 그냥 홈택스 들어가면 금방 끝나. 핸드폰 줘봐. 내가 알려줄게. 아니야. 지금은 싫어. 난 아직 내 사업 계속하고 싶다니까. 당장 결정 내리려고 하지 마. 조금만 나도 생각할 시간을 줘. 그날 남자친구는 사업을 합치자며 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전 좀 더 생각해보자고 방어했지만 결국 말이 격해지면서 크게 다투게 됐어요. 서로 한 발씩 물러서긴 했지만 마음은 풀리지 않은 채로 결혼 준비는 계속됐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우리 사이엔 뭔가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비밀번호를 슬쩍 보려는 눈치였죠. 왜 그러냐고 묻자 또다시 폐업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지금 당장 홈택스 들어가면 신청 가능하다며 자기가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야, 왜 이렇게까지 해? 혹시 폐업에 다른 의도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도 좀 와이프 덕 좀 보자. 내가 자기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 부모님도 다 챙겨드리고 병원비도 내가 부담하고. 회사 합치고 나면 당신도 나와서 일해. 그건 괜찮아. 근데 지금 당장 회사를 합치는 게 급해. 특히 자본금. 당신 자본금 꽤 있잖아. 나도 와이프 덕 좀 보자. 뭐라고? 자본금? 지금 당신 내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결혼이 아니라 내 사업 자본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결혼할 때 당신 부모님 빚 다 갚아준다고 했잖아. 그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하지 않아? 자본금이 필요한 건 아니고 있으면 좋지. 그럼 그렇죠. 이 인간이 순순히 그 큰 돈을 그냥 줄 리가 없었거든요. 뭔가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요즘 회사 어렵냐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면서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사업을 기분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자본금 이야기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꺼내는 것도 선을 넘은 것 같았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만 나중에 찝찝함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회사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알아봤어요. 국세청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했고요. 국세를 잘 내고 있는지 국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했고요. 또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도 검색해서 연매출이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공개된 자료부터 거래처 후기까지 전부 훑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사업보다 훨씬 더 큰 회사였고요. 심지어 제 자본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자금을 굴리는 회사였어요. 제 자본금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껌값이었죠. 남자친구 말대로 자본금이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이 그렇게 헛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나는 내 사업 향후 봐서 필요하면 그때 폐업할 거라고. 더 이상 내 사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결국 풀렸어요. 제 입장도 충분히 설명했고 남자친구도 그제야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핸드폰을 몰래 보려 한다든지 폐업을 재촉한다든지 하는 이상한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저희 사이에 있었던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존중하면서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죠.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저는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기 위해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다들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진심으로 기뻐해줬죠. 그런데 청첩장을 나누던 중 잠깐 화장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듣고 말았어요. 저는 칸 안에 있었고 바깥에서는 회원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사장님 진짜 사업 크게 하잖아요. 결혼하실 분은 복도 많으시다. 사업도 안정적이니 결혼해서 돈 걱정은 없겠네. 혹시 두 분 사업 합치려나? 그거 모르죠. 저 사장님 회사가 커진 이유가 단순히 좋은 제품을 잘 팔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업장들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워온 거거든요. 그렇게 인수당한 곳만 벌써 세 군데예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스쳤고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서둘러 나와 두 분께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라서요. 아까 하신 말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어서요. 혹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괜히 뒷말하는 사람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운데요. 뭐,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되실 테니 말씀드릴게요. 남편 되실 분이요. 원래는 주력 상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저냥 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초기 사업자이고 확실한 주력 제품 있고 매출 잘 나오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몸집이 커졌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사장님도 딱 지금 그렇죠? 사업한 지 1년 정도고 확실한 주력 제품 있고 매출 잘 나오고요. 그건 맞긴 한데요. 그건 좀 기우이세요. 저희는 사업 합치는 건 딱 잘라서 얘기를 다 해놨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세 개의 회사 인수해서 제품력도 갖게 되었고요. 기술력도 갖추게 된 거예요. 물어보시면 제 말이 틀림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커뮤니티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아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 세 개 회사 말이지? 다 내 친구들이 운영하던 곳이야. 각자 사정이 있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한 친구는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됐고 또 한 명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마지막 친구는 사업이 커지니까 감당을 못해서 내가 인수한 거야. 다들 주력 상품은 있었지만 사실 팔리지 않는 재고가 엄청 쌓여 있었거든. 내가 그거 다 처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내가 재고왕이라고 불린 거야.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난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그냥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직도 날 그렇게 몰라? 나 손해보는 건 정말 싫어해. 그건 맞아. 근데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 나 그런 사람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좀 서운하네.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그래도 이렇게 직접 말해주니까 마음이 훨씬 놓여. 고마워. 나도 앞으로 더 잘할게. 괜히 의심했던 게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그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남은 결혼 준비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커뮤니티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기억하시죠? 커뮤니티에 새로 들어온 그 소형 OEM 공장 사장님. 겉보기엔 야무지고 친절했던 그 사장님 공장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식약처랑 환경부에서 조사가 나왔고 결국 공장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영업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계속 주문과 새로운 계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OEM 공장 사장님은 재료비 전액을 선불로 받아놓고 그 돈을 챙긴 채 잠적해버렸어요. 이 사건이 업계에 소문이라도 나면 피해를 본 회사들 이미지만 나빠지고 몰락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다들 서로서로 말 안 하고 쉬쉬하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 OEM 공장 사장님, 처음엔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을 물려받았다고 했었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공장 운영에서 손을 떼자 공장은 서서히 기세를 잃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주문이 들어오지 않자 공장을 다시 활기차게 돌려보겠다고 단가를 대폭 낮춰가며 무리한 계약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되고 말았죠. 단가 계산은 허술했고
영업도 전문적인 유통망보다는 인맥 위주로 이루어졌어요. 계약 구조도 안정적이지 못했고 수익보다 버텨야 한다는 심리가 앞서면서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이어가게 됐던 거죠. 가장 중요한 위생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거죠. 커뮤니티에 피해 입은 곳 많아?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내가 아는 브랜드만 세 곳이야. 다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받을까봐 쉬쉬하는 게 안타깝더라고. 아, 얼마나 답답할까. 제작해서 제품을 받은 것도 계약만 하고 돈 날린 것도 둘 다 난리는 난리일 거야. 아, 맞다. 자기도 공장 거기로 바꿀까 했었잖아.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치? 그러게. 그때 공장 바꾸려고 했었는데 안 바꾸길 잘했지. 단가에 혹해서 넘어갈 뻔했는데 말이야. 아, 정말. 아무튼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멀리 가는 일정은 부담스러워서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 남편이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어 했던 태국 파타야로 결정하게 됐죠.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야말로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햇살 아래 수영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와인 한 잔을 기울였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는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나 진짜 자기랑 잘 살고 싶어. 열심히 돈도 벌고 아이는 둘이면 좋겠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잘 모시면서 어른답게 자식답게 살고 싶어. 그리고 자기랑은 연애하듯 살고 싶어. 연애하듯 살고 싶다는 말에 나 왜 이렇게 설레지? 사실 나 결혼에 대해 큰 기대 없었는데 내 남편이 자기라서 정말 다행이고 너무 좋아. 고마워. 우리 정말 잘 살자. 나도 잘할게.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창밖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남편의 눈빛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 고요하고 깊은 밤, 세상 모두가 잠든 것 같은 정적 속에서 가슴이 터질 것처럼 사랑스러운 감정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황홀했던 밤이 지나고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는 찰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로밍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전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 같이 산책할 생각으로 뒤따라갔더니 옆방으로 가더라고요. 문을 살짝 열어놓은 터라 은밀한 대화가 다 들렸는데요. 와이프 자? 날 보지 못했겠지. 같은 비행기 타고 와서 혹시라도 알아봤을까봐 걱정했거든. 못 봤어. 봤으면 봤다고 얘기를 하겠지. 아는 척을 했거나. 그러질 않았으니까 못 봤을 거야. 그런데 그년 내가 봤거든? 나만 본 것 같아. 일단 섣불리 움직이지 마.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알았어. 계획대로 움직이자. 내가 오늘 저녁엔 전현 무조건 처리할 테니깐 걱정 마. 알았지?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고요. 누군가와 신혼여행지까지 함께 왔나 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내 사업장을 폐업시키고 인수받으려 했던 게 생각났어요. 설마 돈 때문에 저랑 결혼까지 했을까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방에 돌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는데 제가 남자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핸드폰 유심부터 부셨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내 폰을 강제로 열고 사업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 폐업 처리나 자금 이체 같은 걸 저지르면 그건 끝장이니까요. 그리고 일단 무기가 될 만한 걸 집어들었어요. 도망칠 수도 맞설 수도 있는 최소한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준비였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엔 땀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뭔가를 손에 꼭 쥐고 긴장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묻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왜 그렇게 표정이 굳었어? 그리고 손에 든 건 뭐야?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이래? 이거 무슨 이벤트야? 왜 그래? 옆방 사람들 누구야? 신혼여행지까지 따라온 그 사람들 도대체 뭐야?
내 사업 폐업시키려고 짠 거야? 나랑 결혼한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날 속이고 왜 날 연연거려? 내가 당신한테 그런 존재였어? 그 순간 목이 메이고 가슴이 저려서 제 뜻대로 말을 잇기도 힘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당신이 뭘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내가 직접 데리고 올게. 당신 앞에서 다 설명하게 할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해. 잠시 뒤 남편은 정말로 옆방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 다 낯익은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회원들이었거든요. 온라인에서 활발히 소통하던 이름과 닉네임이 바로 떠오를 만큼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들이 왜 저희 신혼여행지, 그것도 태국 파타야까지 따라와 있었던 걸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이 사람들까지 남편과 한통속인지, 제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폐업시킨 다음 인수하려던 게 이들의 공모였던 건지 별의별 생각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눈앞에선 이 조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란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절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한껏 긴장한 상태였고 한 놈쯤은 어떻게든 때려 눕히겠다는 기세로 무기를 손에 꼭 쥐고 있었거든요. 눈빛도 단단히 박혀 있었고 몸은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었죠. 방 안은 순간적으로 팽팽한 정적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들이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설마 남편과 짠 거예요? 절 무력화시키려고 온 거예요? 아니, 절 죽이러 온 건가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린 다 피해자예요. 그 OEM 공장 여사장 있잖아요. 우리는 그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년이 자기 공장 말아먹더니 우리까지 엿먹이려고 우리 돈까지 떼먹고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간 곳이 여기래요. 돈 떼먹고 태국에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파타야 어딘가 리조트에서 마사지 디렉터라고 들었는데 그 리조트가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그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장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가 왜 사장님을 죽여요? 남편분과 짜다니요. 설마 우리가 사장님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잡으러 온 거예요. 누구도 다치게 할 생각 없고요. 네, 맞아요. 저희 셋은 절대 신혼여행 방해 안 하고 그년만 잡고 갈 거예요. 그것도 오늘 밤에 잡을 거니까 내일 갈 겁니다. 저희가 신경 쓰이셨나 봐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신혼여행 즐기세요. 저희는 봐도 못 본 척 할 테니까요. 세 사람의 말을 조용히 하나하나 듣다 보니 제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됐어요. 처음엔 온몸이 굳은 채 경계심만 가득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의심이 깊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혼자 두려움에 갇혀 있었는지를 그제야 실감하게 됐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손에 쥐고 있던 무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팔에 힘이 빠지는 순간 마치 온몸이 풀려버리는 듯 했어요. 그와 동시에 방 안의 긴장감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고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이쯤 되면 오해는 풀린 것 같으니까 부부끼리 할 말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다들 옆방으로 돌아가 주시면 곧 갈게요. 옆방 사람들이 조용히 방을 나서고 문이 닫히자 남편은 마치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던 사람처럼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말을 안 들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 가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 일도 아닌데 이렇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지에서 남을 이렇게까지 도와줘야겠냐고요. 그런데 꼭 신혼여행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남을 도와야겠어? 자기는 거기랑 관계 없잖아. 사실 나도 그 OEM 공장 사장한테 당했어.
원래 거래하던 공장에서 내 레시피를 유출해버리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하고 급하게 다른 공장 찾다가 그 커뮤니티에서 봤던 여자 대표가 생각났던 거야. 마침 물량도 급했고 게다가 싸게 해준다니까 나도 정신이 없었지. 이미 다른 업체들도 진행하고 있다기에 믿고 현금 100%로 계약했는데 성금 넣자마자 다음날 도망가더라. 뭐라고? 진짜야? 얼마나 당한 거야? 신고는 했어? 경찰은 뭐래? 잡을 수 있대?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낸 거야? 고소는 했지만 어디로 도망간지 몰라서 이작자를 어떻게 잡을까 싶었는데 어느 날 그년 친구 인스타에 근황이 올라왔지 뭐야. 둘이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파타야 리조트였어. 여행사들한테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어디 리조트인지 물어 겨우 찾아냈고 피해 입은 사장님들하고 계획하에 같이 오게 됐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기 신혼여행 오자고 한 것도 사실 그년 잡으려고 했던 거야. 물론 당신이랑 여행도 하고 싶었고. 왜 나한테까지 말 안 했어? 난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나한테는 말을 해줬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속여야 되는 법이야. 오늘 온 사람들도 사실 서로 피해 입은 거 안 지 얼마 안 됐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말하게 된 거야. 다들 그년 잡으려고 이를 갈고 있어. 전현 때문에 피해액만 얼만데. 전현 잡으면 죽었어. 그래서 계획이 뭐야? 내가 도울 일이 있어? 내가 진짜 아까는 너무 놀라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 우리 계획 말해줄게. 그년이 이따 10시에 퇴근한대. 최대한 리조트에 방해 없이 그년을 잡아서 경찰한테 넘겨 한국으로 데리고 갈 건데 오늘 잡아서 현지 경찰한테 넘기는 게 목표야. 10시가 가까워지자 방 안의 분위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해졌어요. 저희는 리조트 주변을 조심스럽게 정찰하며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고 마사지샵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긴장이 폭발했죠. 그년이 나오자마자 덮쳤는데요. 그년이 생각보다 민첩했고 체력도 좋더라고요. 남자 셋이 덮쳤는데 그 힘을 몸싸움 끝에 빠져나갔고요. 저희를 알아보고는 미친 듯이 시장 쪽으로 달리더라고요. 마치 영화 추격자처럼 그년을 뒤쫓았는데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인파를 뚫고 그년을 잡으러 뛰었고요. 구불구불한 골목 사이로 쫓고 또 쫓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누구는 그년이 가져간 돈 때문에 생사가 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죠. 결국 막바른 곳에 다다라서 끝내 잡았고 때마침 경찰도 나타나 바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누군가 범죄 피의자를 발견해서 경찰에 넘기면요. 태국 경찰이 우선 그 사람을 임시로 체포해서 구금해요. 바로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이 사람이 인터폴에 수배된 인물인지 확인에 들어가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 이 사람에 대해 정식으로 인도 요청이 들어왔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한국에서 아무 요청이 없으면 태국 측에서 쉽게 넘길 순 없거든요. 그런 확인 절차가 끝나고 한국 경찰이나 대사관 쪽에서 범죄자를 데려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태국 법무부가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요. 그 다음엔 태국 법원에서 이 사람이 정말 범죄 혐의가 있고 한국으로 인도해도 되는지 따져보고요. 인도 결정을 내리면 그제야 한국 경찰이 태국으로 직접 파견돼서 그 사람을 인수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정식 절차를 다 밟고 나면 피의자는 한국으로 송환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국제적인 법과 외교 절차를 따르는 거라서 생각보다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 사람을 바로 발견했다고 해도 당장 한국으로 데려오는 건 어려워요. 먼저 태국 경찰이 잡아서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법원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야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년을 잡았으니 나머지는 국가에서 하라고 하고 커뮤니티 사람들은 한국으로 건너갔어요.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만큼 태국에 있었어요. 남들은 신혼여행 가면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달달한 사진도 찍고 예쁜 풍경도 즐기고 그저 웃고 사랑만 하다 온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는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추격전을 벌인 탓에 신혼여행 내내 정신이 멍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남편한테 계속 그년과 관련된 전화가 걸려와서 저희는 정작 둘이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 한번 나눌 시간도 없었어요. 이게 신혼여행이 맞나 싶었죠. 로맨스 영화 대신 액션 영화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엔 법정 드라마로 마무리된 느낌. 진짜 한 편의 장르 불문 종합 영화를 찍고 온 기분이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쳐서 기쁘다기보단 그냥 멍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한 가진 확실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했고 남편에게 얽혀있던 지긋지긋한 일들도 이제는 다 정리됐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파타야에서의 정신없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서서히 익숙한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평일엔 회사에 나가 묵묵히 맡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전과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전에는 각자 집으로 퇴근하던 저희가 이제는 같은 집으로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었죠. 하루의 피곤함을 안고 현관문을 열면 익숙한 향기와 따뜻한 불빛 속에 서로의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고요. 퇴근 후 따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는 관계가 된 거예요. 또 주말엔 각자 쉬는 날이 아닌 둘이 함께 쉬게 되었고요. 침대에서 같이 늦잠도 자고 부엌에서 함께 밥을 차려 먹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 영화 한 편을 보며 웃기도 하고 졸기도 하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결혼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하나의 가정이 되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평온해진 일상 속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몇 주쯤 지났을까요? 조용히 잊혀져가는 줄만 알았던 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바로 OEM 공장 여사장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태국에서 체포된 뒤 조용히 진행되던 절차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인터폴을 통해 인도 결정이 나면서 한국 경찰의 인계로 송치가 완료된 거였죠. 이제부터가 본격적이라는 생각에 남편도 저도 다른 피해자분들도 다 같이 합심을 했어요.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타인을 속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명백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죄명은 단연 사기죄였어요. 게다가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그와 이미 커뮤니티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 사기라기보단 관계를 이용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에 그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꾸몄는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어냈는지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처음엔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러한 점들이 모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고 결국 법원은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계약서, 거래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이 명확한 증거로 채택되었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만으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 다른 대표님들은 따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사기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했고 실제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업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실제 사업 운영에 타격을 준 만큼 손해액 산정도 꽤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되었고 다행히 실형이 확정되면서 민사에서도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손해배상 판결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상금이 실제로 모두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히도 그년이 피해자들한테서 뜯어낸 돈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돈을 전부 현금화해서 숨겨놓고 있었더라고요. 계좌에 남겨두면 추적당할까봐 아예 전액을 현금으로 바꿔서 파타야에서 평생 숨죽이며 살 계획이었던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피해자들 피눈물 나는 돈을 모조리 챙겨서는 남의 돈으로 태국 리조트 인생이나 누리려고 했다니. 세상에 별별 미친년 다 봅니다. 남편과 전 여전히 각자의 사업에 매진하고 있어요. 사업도 잘 마무리돼서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열심히 일하며 일상으로 돌아갔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커뮤니티 사람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 조촐하게 집들이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 저희 신혼여행 이야기는 어느새 단골 안주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 그때 진짜 숨었는 줄 알았잖아요. 사모님이 오라고 해서 방에 갔더니 웬걸 무기를 들고 우리를 노려보시는데 진심 위협당한 줄 알았어요. 사장님, 그날 진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알콩달콩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무기를 들고 서 있었을 때 저 진짜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하, 제발 그만 좀 놀리세요. 그러니까 누가 저 빼고 그런 일을 계획하래요? 저도 그날 얼마나 놀랐는데요. 근데 사모님, 진심 어디서 무술 배우셨어요? 방망이 드는 자세며 눈빛이 장난 아니던데요. 진짜 특전사감이에요. 나라 지켜도 되겠던데요? 아, 어찌나 다들 놀려대던지요. 진짜 기억 싹 지워주는 약이 개발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테스트기를 해봤는데요. 네,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더라고요. 아니, 범인 잡으러 뛰어다니고 심장 철렁했던 그 첫날 밤에요. 그 와중에 애가 생긴 거죠.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난 건지. 정말 말 그대로 파타야 추격전의 기적이랄까요. 그리고 연애하듯 살자고 했던 남편은 애가 태어나자 연애하듯이 살긴커녕 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특히 눈, 코, 귀가요. 자다가 애가 우는데도 못 들었다고 하고요. 똥을 쌌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하고요. 애 좀 보라니까 눈으로만 보고 있네요. 조만간 남편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바탕 겪고 나서 좀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남편이 또다시 사업을 합치자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왜 또?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말투가 좀 달랐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나름의 속마음을 털어놓듯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나 절대 손해보는 사람 아닌 거 알지? 당신 만난 것도 그랬어. 내가 부족한 거 많은데 당신은 너무 고귀하고 빛이 나서 놓치기 싫더라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고백했고 바로 결혼하자고 한 거야. 사업체를 합치자고 한 것도 능력 있는 남자라면 아내를 집에서 쉬게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당신 결혼하면 쉬게 해주려고. 힘든 일은 내가 다 하려고 한 거야. 그럼 그땐 왜 그 말을 똑바로 안 했어?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오해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땐 너무 나 부끄럽더라. 그런 말 내가 해도 되나 싶었고 괜히 유치해 보일까 봐. 근데 이제는 아이까지 생기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 당신이랑 우리 애기 내가 한평생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제가 그때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출근하고 애 데리고 회사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였나 봐요. 제가 일과 육아 둘 다 자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사업을 합치는 것을 강하게 얘기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양가 부모님들도 아프셔서 저희 애를 봐줄 수 없으시고 또 애가 자주 아파서 제 사업을 폐업하고 남편 회사와 합치게 됐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 부족해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잘 못 믿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들 반성하고 한평생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기는 평생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저희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꽃도 많이 피고 여기저기서 꽃 축제도 많이 하는데요. 언제나 향기로운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이야기가 조금 재미있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글을 줄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운동 동호회를 통해 만났었죠. 초보인 저를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챙겨줘 호감이 생겼고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됐었거든요. 저희는 딩크족이었어요. 저도 아이 생각은 원래 없었고 전 남편도 그걸 원하더라고요. 아이가 없다 보니 아이 키우는 행복을 느끼고 사는 다른 부부들의 기쁨은 몰랐지만 대신 서로에게 집중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게 좋았죠. 저희는 주말이면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3년 넘게 신혼처럼 살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아픈 전 시모였습니다. 전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모가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였어요. 저도 전 남편도 집에서는 도저히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저는 개인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고 전 남편은 야근이 잦은 회사원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24시간 붙어서 보살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서로를 위해 요양원으로 모시게 된 거였죠. 당신 마음 많이 안 좋아? 아무래도 그렇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엄마 상태가 워낙 안 좋으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돌보기도 한계가 있고. 그래, 어머님한테 그게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자. 항상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늘 상주에 계시고 또 가까운 곳이니까 자주자주 가서 찾아뵐 수도 있고. 당신 출장 가고 바빠도 내가 자주 찾아뵐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마워 여보. 사실 전 남편만큼이나 전 시모에 대한 애정이 컸었어요. 전 시모는 원체 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이라 결혼하고서도 저랑 아주 잘 지냈었죠. 그런데 결혼 초만 해도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활동력도 강했던 전 시모였는데 제가 요양원에 갈 때마다 자꾸만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걸 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갈수록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건 전 시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전 남편도 뭔가 조금씩 변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보, 나 피곤해서 먼저 좀 잘게. 또 피곤해? 알았어, 그럼. 근데 당신 우리 내일 영화 보고 밖에서 저녁 먹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아, 맞다. 그거 어쩌지? 너무 미안한데 내일 내가 야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약속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네. 미안해. 걸핏하면 피곤하단 말로 저를 피하고 전과는 달리 데이트에도 좀처럼 응하지 않고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듯한 전 남편의 태도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장 먼저 드는 의심은 아무래도 여자 문제이지 않겠어요? 저는 전 남편 몰래 휴대폰도 확인해봤지만 그쪽은 완전히 클린하더군요. 당신 요즘 좀 변한 것 같다? 혹시 뭐 나한테 실망한 거라도 있어? 애정이 식었니? 실망이라니. 애정이 식다니. 그냥 정말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엄마 그렇게 모셔둔 것도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그래. 내가 더 신경 쓸게. 미안해. 전 남편은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의심이 가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정황을 발견한 것도 아니라 혼자 의구심만 커져가던 와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네? 저희 어머니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왜 여보?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야?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으시대? 넘어져서 좀 타박상을 입으셨나 봐.
크게 다치신 건 아닌데 보호자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 내가 금방 다녀올게. 어머, 이거 어쩜 좋아. 아까 내가 혼자 다녀왔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혼자는 잘 다니시지도 않는데 어쩌다 넘어지신 거래. 모르겠어. 자세한 건 가봐야 알겠지. 다녀와서 말해줄게. 같이 갈까? 아니야. 당신 아까 다녀왔잖아. 일 처리할 것도 많을 텐데 나 혼자 금방 다녀올게. 별일 아니니까 그냥 잠깐 확인만 하고 오면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별일 아닌 듯 요양원을 급히 다녀온 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저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야, 임주연. 너 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어? 여보,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우리 엄마한테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고. 너 그동안 나 모르게 우리 엄마 뒤에서 그딴 식으로 대하고 있었냐? 그래서 요양원도 보내자고 설득한 거지 너? 아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어머님한테 뭘 했다고 그래 대체. 오늘 넘어지신 것 때문에 치료하다가 보호사가 뒤늦게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엄마 옷 갈아입히다가 처음으로 충격적인 상처를 발견했다더라. 가려진 데 요양사도 보호사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곳으로만 있었다는데 과연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어? 실수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누가 봐도 고의적인 거라던데 그걸 대체 누가 그랬을까? 어? 뭐? 아니, 그럼 지금 당신은 그게 나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내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나 어머님이랑 사이 좋은 거 당신 몰라서 이래? 나랑 어머님 다른 데서 찾기 힘든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라고 항상 다정하게 손 붙잡고 다닌 거 몰라서 그래? 내가 대체 어머님한테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나 정말 하늘에 맹세코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럴 이유도 없고. 그건 모를 일이지.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알겠어?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네. 며느리는 절대 딸이 아니고 딸이 될 수도 없다던데 그 말을 내가 관가했어. 어디서 아픈 사람한테.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어떻게 뒤에서 이딴 짓을 하냐?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나 정말 그런 적도 없고 나는 심지어 어머님한테 나쁜 소리 한 번, 아니 나쁜 마음 한 번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당신 욕을 하면 했지 어머님 안 좋은 말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도 없다고. 왜? 어머님은 너무 좋은 분이니까. 나한테도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셨고 옆에서 지켜볼 때도 늘 좋은 일만 하고 베풀면서 사신 분인 거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분한테 내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나 진짜 억울해. 그리고 내가 갔을 때만 해도 어머님 너무 멀쩡하셨어. 잠깐 같이 산책하고 밖에 나갔다 오긴 했지만 같이 있는 동안 내내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내가 가서 좀 봐야겠어. 어머님 만나서 자초지종이라도 여쭤봐야겠다고. 가긴 어딜 가. 넌 이제 우리 엄마 죽을 때까지 못 만날 줄 알아. 내가 널 우리 엄마랑 접촉하게 가만둘 것 같아? 너 그동안 겉으로는 치매 시어머니 모시는 착한 며느리 행세하면서 뒤로는 대체 무슨 짓을 해온 거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인간이랑 같이 살아온 건지. 너랑은 여기서 끝이야. 당장 이혼하자고! 뭐? 아니, 당신은 대체 무슨 논리로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아니, 그 전에 어머님이 다치신 게 맞긴 맞아? 당신이 그냥 나랑 헤어지고 싶으니까 없는 사실 갖다 붙여서 이혼하자고 우기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잖아. 당신 맘 뜬 거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나도 다 알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 근데 솔직히 당신 나한테 마음 없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은 하고 싶고 다른 핑계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뭐? 돌았냐? 내가 그딴 걸 핑계라고 대게? 야! 이거나 보고 말해. 이게 방금 내가 가서 찍어온 우리 엄마 사진이니까! 전 남편은 정말로 조금 전에 찍어온 전 시모의 사진들을 보여줬고 거기엔 그 사람 말대로 상처들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넘어진 지 얼마 안 된 듯 무릎도 깨져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그 모든 게 전 남편의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제가 했다는 증거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저도 계속해 맞서 항변했죠. 그래, 어머님 다치신 건 알겠어. 나도 이거 보니까 화가 나네. 근데 난 정말 아니야. 내 모든 걸 걸고 절대 아니라고.
너, 나, 요양사 이렇게 셋 빼면 그런 짓 할 사람도 없어. 근데 나? 절대 아니지. 요양사? 그분은 이런 일 생길까봐 미연에 방지하려고 녹음까지 하고 다니더라. 전부 다 확인했고 병원에서도 그 요양사는 그럴 사람 아닌 거 다 확인해줬어. 그럼 이제 누가 남냐? 너 말고 대체 누가 있냐고! 그래서 나라고? 아니, 남들 말은 그렇게 찰석같이 믿어주면서 같이 몇 년을 산 내 말은 어떻게 하나도 안 믿을 수가 있어?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당신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했다고 하겠지. 그럼 내가 그랬소. 그럴 줄 알았을까? 긴 말 안 한다. 당장 조용히 이혼하고 여기서 끝내자. 나도 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고소니 뭐니 그딴 걸로 질질 끌고 싶지도 않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너 고소 때리고 어떻게든 처벌받게라도 하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그럴 정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거든? 날 박는 대로 이혼 신청서 가져올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이렇게 억울한 채로 이혼을 하라고?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나 정말 아니라고. 정말 아니야. 전 남편은 다음날 정말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억울함에 요양원까지 찾아가 전 시모를 만나려고 했지만 요양원에서는 전 남편 얘기만 듣고서는 제가 전 시모와 만나는 걸 막더라고요. 아마 전 남편에게 부탁을 받은 거였겠죠. 전 남편은 그 모든 걸 제 소행이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었고 더 이상 저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들었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저는 결국 졸지의 이혼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넌 고소 안 당한 거나 다행히 여기고 감사한 줄 알고 살아. 내가 그래도 한때나마 널 진심으로 사랑했던 내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넘어가주는 줄이나 알라고. 그래. 내가 진짜 안이 꼽고 더럽고 재수 없어서 이혼해준다. 근데 너 똑똑히 기억해둬. 이건 내가 한 짓이라는 걸 인정해서 이혼해주는 게 아니라고. 절대 내가 한 짓도 아니고 언젠가는 꼭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결국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디 가서 사유에 대해 얘기하기도 힘든 문제였죠. 걱정하고 저보다 더 억울해하실까봐 저희 부모님에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저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만 살짝 털어놓았더니 그 친구마저도 억울하다고 팔짝 뛰더군요. 아니, 너 대체 그걸 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어? 듣는 내가 다 억울해 죽겠구만. 제대로 증명을 했어야지. 뭐 신고나 고소나 그런 걸 했다면 억울한 채로 처벌받을 수 없으니까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어떻게든 했겠지. 나도 억울함을 밝히려고 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놈이 원한 건 합의 이혼뿐이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그냥 순순히 이혼을 해줘? 그게 그냥 네가 그랬다고 인정하는 꼴 되는 거 아니야. 난 절대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수백 번을 말했는데도 그 인간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라. 그냥 나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거야. 그 새끼는 내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앞뒤 상황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나를 몰아간 건 그냥 애초에 나랑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애초에 이미 마음 식어가는 것도 다 느끼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섣부르게 다 결론 짓고 이혼 무새처럼 이혼만 외치는데 그냥 나도 정 다 떨어지더라고. 더 붙잡고 싶지도 않았고 억울함 밝히려고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사람 붙잡고 그러는 거 의미도 없다 싶었고 이혼하지 말자고 매달릴 이유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결국 그러자고 한 거야. 아휴, 너도 참. 너랑 태준 씨, 아니 그 새끼 잘 지내고 잘 사는 줄만 알았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아니 근데 그럼 대체 그 짓을 한 범인은 누구란 거야? 설마 자작극 그런 건 아니겠지? 왜? 혹시 알아? 네 말대로 너랑 정말 이혼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였으면 일부러 그렇게 꾸며서 네가 한 짓으로 몰아가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건 아닐 거야. 자기 엄마한테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데. 시부 없이 시모랑 둘이 살아와서 둘이 엄청 끔찍해. 그건 아니야. 절대로. 내 생각엔 아마 요양사 쪽에 뭐가 있지 않나 싶은데 모르지 뭐. 이제 내일도 아니고 그냥 신경 끌래. 그래, 주연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네 인생 살아.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해라. 어? 이제 너 돌아온 싱글이다. 남자를 만나도 되고 네 일에 더 집중해도 되고 너 이제 완전 자유인 거야. 아픈 시모 돌볼 필요도 없고 맘 떠난 놈한테 절절맬 필요도 없고 완전 프리덤이다 이거야. 친구 말대로 이혼 후 저는 저의 삶에 더 집중을 하게 됐어요. 운영하던 카페도 더 확장 이전을 해 카페 사장으로서의 뿌듯함도 키워갔고 아는 사람 소개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됐죠. 사실 첫 번째 결혼이 본의 아니게 실패로 끝났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도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이 워낙 제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데다 믿을 만한 헌신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전 긴 고민 끝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혼까지 해 사는 동안 시간이 흘러 전 남편과 이혼한 지 거의 7년이 됐죠. 이제는 전 남편에 대한 기억조차 흐릿해져 가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카페로 단체 주문이 들어와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회사로 같이 배달을 나갔다 7년 만에 회사 복도에서 전 남편을 딱 마주치고 만 거예요. 이혼 후 처음으로 보는 거였죠. 저를 본 전 남편은 비웃으며 다가와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너 여전히 그 코딱지만한 카페 하면서 사나 보다. 어제는 변한 게 없네. 뭐, 난 좀 변했어. 이걸 네 덕분이라고 해야 하나. 너랑 헤어지고 운이 트이기 시작했는지 승진해서 연봉도 오르고 보시다시피 좋은 조건으로 이직까지 성공했지 뭐야. 너랑 같이 살 때는 죽어라 이래도 풀리지도 않더니 아마 내 발목 부여잡고 있던 게 너였나 봐.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일이 그냥 죄다 술술 풀리더라고. 이래서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하는 거라고 말하나 봐. 안 그러냐? 송 과장님,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야지. 뭐 여기 대표님이 워낙 나를 신뢰하셔서 말이야. 넌 배달 잘하고 들어가라. 이 근처에 카페 있나 본데 앞으로 종종 배달시켜줄게.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뭐라도 보태줘야지. 전 남편 놈은 그러고선 대표실로 들어가더군요. 거기서부터 전 푹 하고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죠. 전 남편과 동료 직원들 여럿이 대표실로 들어간 후 저와 아르바이트생들은 가져온 커피와 간식들을 챙겨 노크를 한 후 대표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왔어 여보. 여보, 내가 좀 늦었지. 당신이 말한 커피랑 같이 회의하면서 나눠 드시라고 간식들도 좀 챙겨왔어. 아이고 사모님, 이거 직접 배달까지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수고롭게 해드린 건 아닌지. 에이, 수고는요. 무슨 대표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도 반갑습니다. 어째 점점 얼굴이 밝아지십니다. 전 남편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사실 이 커피는 남편의 부탁을 받고 배달을 하게 된 거였고 남편은 전 남편네 회사 대표와 투자권으로 이야기를 하러 온 상황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 회사 대표와 아주 긴밀한 관계였거든요. 자, 여기 이분은 여기 주영섭 대표님 사모님 되시는 분입니다. 여기 대로변에 큰 카페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사장님이니까 자주 이용해 주시면 좋고. 잘 부탁드립니다.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의 회사 대표는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했죠. 사실 저희 남편과 대표는 사적으로도 업무상으로도 긴밀한 관계였어요. 제 남편은 현재 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주간보호 서비스라고 해서 회사나 기타 이유로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센터에 어르신을 맡겼다 퇴근 시간에 모시고 가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었죠. 혹은 센터 선생님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집에 바래다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그 외에도 다양한 어르신들 관련 사업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기구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투자건도 그와 관련되어 있었고요. 저희 남편이 센터장이 된 건 전 남편 회사의 대표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대표는 오래전 저희 남편이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당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대표의 어머니께서 당시 저희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아 늘 고맙게 여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센터를 하나 새롭게 설립을 하게 되면서 제 남편에게 센터장 자리를 제안했고 남편이 센터장 자리를 맡아오게 된 거였죠. 그 뒤로도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함께 해왔던 터라 저도 대표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요. 와, 저 그 카페 단골인데 앞으로 더 자주 가야겠네요. 어머,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오시면 제가 서비스 자주 챙겨드릴게요. 케이크 너무 맛있어요, 사모님.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딱 졸리고 당 떨어지고 달달한 게 땡겼는데. 화기애애한 자리였지만 전 남편만은 제 정체를 알고는 벙찐 채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더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전시모 역시 저희 남편의 센터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것도 여기 이 대표가 소개를 해준 덕이었죠.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저희 센터를 소개해줘 연결을 시켜준 거였거든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사모님도 회의 같이 참석하시겠어요? 그래 여보. 당신도 센터에 같이 봐주니까 같이 있어도 좋을 거야. 당신 아이디어 좋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현 남편과 대표, 직원들 그리고 저도 참여해 사업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전 남편의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대체 네가 왜 여기까지 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드냐는 듯한 눈빛을 제게 쏘아댔죠. 사실 저는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이 회의에 참여할 필요도 없었지만 구태여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남아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회사로 직접 배달을 나온 것도 모두 그 목적 때문이었고요. 네, 그럼 회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각자 오늘 분배한 업무들 처리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 회의 일정 잡아서 만나는 것으로 하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할 즈음 현 남편이 전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송태준 과장님, 잠시 저희는 따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요? 아, 네. 그럼 세 분이서 이야기 편하게 나누고 계세요. 저는 또 외부에 업무 미팅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대표도 눈짓을 주며 알아서 자리를 피해줬고 그렇게 그 자리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전 남편만이 남아있었죠. 셋만 남게 되자 전 남편은 더더욱 어쩔 줄 몰라 딱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어하는 생쥐꼴이더군요. 많이 당황한 꼴이다? 나는 당신이 대표님 아내인 줄 전혀 몰랐어. 그래, 내가 이 사람 와이프야. 그리고 어머님도 우리 센터 다니시잖아. 뭐야,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 근데 아까 마주쳤을 땐 왜 그런 말 안 했어? 혹시 나 일부러 망신 줄 생각인 거면? 내가 뭐하러 너한테 그런 것까지 하려고 이 짓을 하겠어. 네가 뭐라고. 안 그래? 그건 그렇지. 저희가 송태준 과장님이랑 따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망신을 주려는 이유도 다른 걸 따지려는 까닭도 아니고요. 전달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네 일이었으면 그냥 모르쇠 하고 넘어갔을 텐데 말이야. 어머님 일이라 그게 안 되더라고. 넌 몰라도 어머님이랑은 내가 사이가 좋았잖아.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억울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여기 이 대표도 알아? 아직까지 그게 내 짓이라고 믿고 있네. 넌 정말 여전히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구나. 나한테 그렇게 화낼 시간에 네 어머니나 더 신경 좀 써봐. 넌 어머님이 네 와이프한테 어떤 취급을 받고 사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뭐? 네 와이프, 그 상간녀가 네 엄마 해코지하고 있다고 이 멍청한 놈아! 저는 전 남편에게 예전엔 상간녀였고 현재는 그의 배우자가 된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의 현 아내가 상간녀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제가 이혼을 하던 당시 좀 의아하게 여기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저는 워낙 경황도 없고 눈앞에 닥친 일에 정신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제 친구가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얘기를 해 깨닫게 된 거였죠. 아니 근데 송태준 그놈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니, 자기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다며. 그렇게 끔찍하게 아낀다며. 근데 네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굳게 믿는 거라면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마땅한 거 아니야?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너희 어머님한테 그놈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봐. 너 그냥 얌전히 이혼만 하자고 할 거야? 아니지. 당연히 신고부터 하겠지. 그치,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놈은 왜 너를 신고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그냥 이혼만 하자고 하는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몰라. 뭐 그놈 말로는 예정을 생각해서라더라. 그리고 워낙 바쁘고 하니까 더는 파고들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해주면 깔끔하게 끝나겠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이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너 이거 좀 더 파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더는 질질 끌고 싶지도 않다. 이유가 뭐가 됐건 그놈이랑 이혼하는 건 이제 나도 오히려 잘된 일 같고 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당시엔 전 남편에 대한 실망과 지긋지긋함 때문에 친구가 한 말에도 더 이상 이유를 파고들려고 하지 않고 넘겼었는데 바로 요 며칠 전이 돼서야 저는 그놈이 당시 그렇게 이혼을 급히 서두른 이유를 알게 됐던 겁니다. 아, 이놈 혹시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바람피우는 상대 불륜녀도 요양원에 드나든 사실이 탄로날까 봐 일부러 숨긴 거였구나라는 걸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며칠 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원래 남편이 일하던 곳에 자주 가진 않았어요. 워낙 제 일이 바쁘기도 하고 남편 회사에 갈 일은 특별히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 생일을 맞아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라 일찍 카페 일을 마감하고 센터에 남편을 만나러 갔었죠. 그런데 글쎄 센터에 우리 전 시모가 있는 거예요. 비록 전 남편과는 악연으로 끝났지만 전 시모를 보니 울컥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그렇게 놀라있던 찰나 직원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센터를 자주 방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센터 직원들 중 몇 명은 제가 센터장 아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한 거였죠. 저는 직원들한테 은근히 물었습니다. 저 보호사님, 혹시 저분도 여기서 요양하시는 분이신가요? 아, 한현숙 할머님이요? 풀타임 요양은 아니고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하시는 할머님이세요. 풀타임 요양이 아니라고요? 저분 치매 중증 환자 아니신가요? 주간보호 서비스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사모님 아시는 분이세요? 아, 네, 조금 전에 좀 알던 분이세요. 아유, 저 할머님 진짜 안 됐어요. 사모님 말씀대로 24시간 요양 서비스 이용하셔야 되는 분인데 사실 저 할머님 때문에 저희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센터 직원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할머님 목욕시킬 때마다 자꾸 몸에 이상한 상처들이 있어요. 며느리는 자꾸 어디 고꾸라졌다 부딪혔다 그래서 생긴 상처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도저히 그렇게 해서 생긴 흔적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간보호 서비스 받는 어르신들은 저희 선생님들이 차로 집을 돌면서 아침에 모셔가잖아요. 근데 평소엔 항상 현관문까지 가서 할머님 부축하고 태우는데 몇 주 전에 저희 선생님이 시간에 착각해서 좀 더 일찍 가게 됐대요. 그래서 초인종 누르고 모셔오려고 하는데 글쎄 집안에서 할머님한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구박을 하고 난리를 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쩜 노인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나. 그것도 저렇게 아프고 약하신 분을.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희 회의 시간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 모시고는 있지만 가족들을 그런 혐의로 신고를 한다거나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치매 어르신들 모시는 게 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큰 소리 나고 그런다고 마냥 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함부로 그랬다가는 센터를 소송하니 많이 일이 너무 커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 직원들끼리도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로 계속 회의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직원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전시모가 새로 얻은 며느리라는 여자한테 참 불쌍한 취급을 당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런 여자랑 재혼을 했는지 전 남편 놈도 참 박복하다 싶었고요. 마음이 아파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고 저는 전시모에게가 아는 체를 했어요. 당연히 기억도 못하실 테지만 그래도 저도 한 번쯤은 전시모를 다시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인사 한 번 못하고 멀어진 게 내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시모가 제 손을 덥석 부여잡더니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주연아, 주연아.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제 이름을 또렷이 부르는데 너무 놀라고 말았죠. 원래 치매 노인들도 가끔은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들 하잖아요. 전시모도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순간인 것 같았죠. 어머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주연이 맞아요. 우리 불쌍한 주연이. 내가 미안해. 항상 미안해. 어머님이 저한테 뭐가 미안하세요? 근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프신데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지금 며느리 혹시 어머님 못 살게 굴고 그러진 않아요? 무서워. 그 여자 무서워. 나를 막. 전시모는 새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제게 미주알 고주알 모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째 듣다 보니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도 그 여자가 그런 거야. 너희가 옛날 그 아파트로 이사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였지. 왜 그때 너 혹이 생겨서 수술하고 그런지 얼마 안 지났을 때 말이야. 그때도 그 여자가 찾아와서는 잠시만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랑 그 사람 결혼했을 당시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데다가 치매 노인이라 기억이 오락가락하신 걸 믿고는 전 시모에게까지 그 여자를 데려가 보여주기까지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전 시모에 대한 당시 상간녀 현 와이프의 괴롭힘은 그 당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에게 해코지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건 사실 상간녀 짓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싶어서 휴대폰을 켜고 녹음을 했어요. 전시모는 그렇게 잘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구해달라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울먹이시더니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횡설수설하다가는 다시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잠깐 제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이내 치매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었죠.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 더 이상 이건 가만히 있을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 돼버렸고 저는 우선 현재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당장은 전 시모에게 위험한 위급 상황이라 생각했고 그런 이유로 망설일 수가 없었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당신 전 시모인 걸 떠나서 우리 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냥 넘길 수 없지. 당장 그 아들한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든 할게.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렇게 남편은 전 시모에 대한 기록을 조회했죠. 이분 그냥 이용 고객이 아니라 김 대표님한테서 소개받은 분이구나. 그럼 김 대표님 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란 얘긴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일 모레 김 대표님네 회사에 가서 회의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때 혹시 어렵지 않으면 당신도 와서 같이 얘기해 줄래? 알고 보니 전 남편이 그 회사 직원이었고 회의에 참석할 것을 알고 이날을 준비한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녹음본까지 전 남편에게 들려주며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폭로를 하게 됐죠. 모든 사실을 안 전 남편은 충격에 빠졌고 울며 불며 사죄를 하더군요. 미안해, 주연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바람 피운 거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게 당신이었다고 오해한 것도 사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천사같이 착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 내가 단단히 꼬임에 넘어간 거지. 실은
24시간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당신한테 내심 섭섭하고 서운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좀 삐뚤어졌던 것 같아. 난 우리 엄마니까 아무래도 더 가까이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던 찰나에 모임에서 지금 와이프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솔직히 마음이 혹하더라. 우리 연애할 때도 모임에서 만났잖아. 그때 당신 보던 것처럼 내 마음이 동했어. 솔직히 이런저런 일들도 지쳐있던 나한테 너무 잘해주기 시작했고 마음이 혹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내가 솔직히 그때 당신 뭔가 있다는 건 눈치챘어. 이제와 얘기지만 당신 휴대폰까지 봤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였니? 너 상습적으로 불륜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놈이었니?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감쪽같이...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실은 사실 그때 폰을 하나 더 썼어. 그리고 그건 차 안 깊숙이 숨겨놓고 다녔고. 지금 안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다 지시했었어. 절대 걸리지 않는 방법도 다 알려줬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만약 나랑 재혼하게 되면 자기는 절대 어머님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 좋아 요양원이지 그냥 내버리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절대 안 그러고 집에서 모실 거라고. 그렇게 전 남편은 상간녀의 게임에 넘어갔고 때마침 일이 터졌을 때 상간녀는 수작을 부려 자신이 전시모를 괴롭혔던 걸 저의 소행으로 덮어 씌운 거였어요. 근데 나 모르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는 네가 한 짓이라고 당장 헤어져야 한다고 하고 혹시 우리 관계가 발각되면 이혼에 불리해질지 모르니까 신고나 고소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나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리고 주 대표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로 엮이게 돼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희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현 부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이번엔 제대로 된 신고와 소송 절차까지 밟게 됐죠. 제 전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저를 억울하게 몰고 간 데다 심지어 전시모를 오랜 시간에 걸쳐 상처 입혀온 상간녀는 오랜 기간에 걸친 그 모든 행위들로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상간녀 직업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감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겠냐고요. 이 문제로 해당 학교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당연하죠. 학부모들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 학교 학부모였대도 그런 사람 밑에 우리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결국 상간녀는 법적 처벌뿐 아니라 교원직 파면까지 당하며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고 빨간 줄 그이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린 거였죠. 그리고 이 일은 전 남편의 회사 대표의 귀에도 자연스레 들어가게 됐어요. 전 심호건과는 별개로 남편을 신뢰하는 대표에게 전 남편의 정체를 폭로하고 싶어 저놈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제가 말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전 남편은 회사 대표에게 완전히 눈 밖으로 나버리고 말았죠. 사실은 그 회사 대표가 불륜 행위에 엄청난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표 본인도 불륜 피해자로 이혼한 상처가 있어 거기에 학을 뗀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한 것도 있었죠. 그렇게 눈 밖에 나버린 전 남편은 회사 대표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 별 수작을 다 부려대기 시작하더군요. 저 대표님께서 이 서류를 급히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직접 배달까지. 아래 직원 시키셔도 됐을 텐데요. 아유, 아닙니다. 대표님 부탁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회사 대표는 일부러 우리 센터로 전 남편을 보내 이것저것 심부름도 시켜대고 현 남편과 함께 합작하는 사업과 관련된 일들에서도 잡일은 모조리 전 남편한테 시켜댔죠. 그런 놈들은 기를 팍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렇게 해줬을 텐데. 한날은 전 남편 놈이 또 대표 심부름으로 저희 카페에 커피를 가지러 온 적이 있었죠. 떼약 배치 내리째는 한여름날이라 대표는 일부러 너 한번 용 써봐라 하고
전 남편 놈 혼자만 카페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저더러도 절대 알바생 써서 도와주지 말라고 문자까지 친절하게 보내준 거 있죠? 주연, 아니, 사모님, 제가 직원들 음료 배달하러 왔습니다. 여기 20잔 준비해뒀어요. 아, 근데 손이 되려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셔야겠네. 사장님, 제가 같이 배달하고 올까요?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포장을 워낙 잘해주셔서 혼자서도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충분하겠는데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야 당연히 저희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라도 아님 제가 나서서라도 같이 배달을 했겠지만 그놈은 그냥 혼자 낑낑대며 나르는 걸 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놈이 양손으로 그 많은 잔을 들고 가다 하필 카페에 들어서던 손님과 부딪혀 커피를 다 쏟고 셔츠가 커피 범벅이 되고 만 거예요. 이걸 어쩌죠? 사모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혹시 화장실 좀 잠시 있어도 될까요? 보시다시피 제가 셔츠가 다 젖어버려서. 본인 셔츠 처리하기 이전에 저기 청소부터 좀 해주실래요? 저희 알바생이 해도 되는데 알바가 뭐 죄인인가요? 알바생이 한 일이면 알바생이 하겠지만 손님이 나가시다 저렇게 됐으니까 손님이 좀 치워주시면 좋겠네요. 보시다시피 곧 사람들이 몰려들 시간인데 저게 저렇게 있으면 들어오시던 분들이 넘어지기 십상이라. 네, 그럼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민폐를 끼쳤네요. 전 남편 놈은 그렇게 억지로 굽신댔지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또 굴욕적이었겠어요. 원체 자존심도 세고 남한테 굽히지 않는 성격인 걸 제가 아는데요. 그렇게 허리를 숙여놓고는 뒤돌아서면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 표정을 보는 게 어찌나 꼬숩던지. 마음 같아선 그 장면을 녹화라도 해두고 새끼 있을 때마다 소화제 마냥 틀어보고 싶은 심정이더라니까요. 그 이후에도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이 방문하는 날이면 센터에 가서 얼쩡거려줬어요. 오늘은 또 뭐라고 굽신거릴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면 전 남편은 또 제 현 남편 심기 거스를까, 나 때문에 질투하거나 하진 않을까 신경이 쓰이는지 현 남편 눈치도 살살 살피고 자기네 대표가 뭔 얘기만 꺼냈다 하면 파르르 떨어대는 꼴이 진짜 웃겨 죽겠더라고요. 근데 좀 안 됐다. 난 좀 이제 안쓰러울라 그러네. 에이, 안쓰럽기는. 그놈이 한 짓을 생각해봐요, 주 대표님. 아직 갚아주려면 멀었죠. 그건 그렇지만요. 근데 이러다 그놈 그냥 회사 나간다 그러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지금까지 당한 것만 봐도 그놈 성격에 오래 버틴 건데.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게 용할 정도네요. 그게 솔직히 이 업계가 별로 넓지가 않아서 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차피 바닥은 좁고 제 발은 넓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든 제 입김이 닿을 걸 알거든요. 거기다 이 업계에서 저희 회사 정도로 연봉 주는 것도 없고 이직할 때도 연봉을 많이 올려서 옮긴 거였는데 이렇게 올린 걸 다시 삭감해서 이직할 생각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아마 속으로 똥줄 엄청 탈 겁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자니 복장 터지고 근데 또 확 간두자니 돈이 눈에 밟히고 막상 옮긴다고 해도 내가 자기 얘기 그쪽 회사에 하지 않을까 불안할 테고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거죠 뭐. 그럼 저 대표님 믿고 좀 더 골려 먹어도 괜찮은 거겠죠? 아유, 사모님 너무 순진하시네. 그놈한테 그런 짓을 당하고 이 정도 골려 먹는 게 마음에 쓰이시는 모양이네요. 사실 가끔은 일부러 자꾸 신경 긁어대는 게 너무한가 싶고 조금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려고 할 때도 있지만 저랑 살 때 뒤에서 몰래 바람 피워대고 그걸로도 모자라 저만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게 만든 걸 생각하면 사실 이 정도쯤이야 싶어요. 솔직히 내가 자기처럼 막대 먹은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쯤이야 그냥 애들 장난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제가 너무 유치한 걸까요? 하지만 그렇대도 지금으로선 이 조건을 좀 더 누리고 싶은 생각이네요.